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보통 식당을 개업할 때 개업식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 한 달간 여기저기 전화해서 다 와봐라 하고 개업식 한다고 떡 돌리고 또 며칠간 3, 4일간은 아는 사람들 불러서 술판 벌이고 치어리더 동원해서 춤추는 풍선 동원해서 식당 앞에서 춤추고 주변에 선물 다 돌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한 식당 중에 한 3년 살아남는 식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잘하는 식당, 맛있는 식당, 가성비가 있는 식당은 그냥 조용히 어느 순간에 문을 열어도 귀신같이 사람들이 단골이 되고 찾아오고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내적 가치가 충분한 식당은 건물 구석에 숨어 있고 밖에 간판 하나 걸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연히 내실이 없는 식당이 시끌벅적하게 떠들다가 끝나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그 5년 만에 북한은 이제 윤 정권을 대상으로 해서 핵은 남을 위한 강대강 대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북한이 최근 집중하고 있고 북이 발사하는 미사일도 숏 레인지, 즉 짧게 날아가는 이 단거리 핵미사일에 집중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방사포 쏘는 도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니까 미국의 바이든은 이제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무관심 상태가 돼서 아예 북한에는 신경을 꺼버리자라는 방향을 선택한 걸로 보여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와 호흡이 제일 잘 맞아서 한국어로는 제일 위험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극우적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열렬히 추앙받는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또 판문점까지 와서 김정은을 만나는 일이 그게 단지 트럼프의 충동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로비를 하기 매우 좋은 트럼프와 그 주변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어쨌든 미국의 공화당에 가장 극우적 대통령이 있을 때 북한의 김정은과 제일 잘 맞았다라는 것은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북한하고 직거래했을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는 미군 철수로 그것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했을 거고 또 북한의 끄나풀격인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한반도는 엄청난 위기에 휩싸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북한에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이든이 한국은 고맙다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최근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곧 핵실험을 한다고 하며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자, 6.25 때 할지 또 휴전 협상일 7.27 때 할지 8.25 때 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김정은이는 조만간에 핵실험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미사일 발사로 충격을 주지 못하는 마당에 핵실험 발사가 훨씬 북한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서방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김정은 스스로 최근의 태도를 보면 미국하고 잘못 부딪혔을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바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 핵 미사일 ICBM이나 또 전략 핵을 가지고 미국을 협박하기보다는 이제 남한을 상대로 협박해서 그리고 일정하게 국지전을 벌여가지고 거기에 전술핵으로 협박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 협상 안에 끌려 들어오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것은 평소 문 정권과 코드가 그렇게 멀지 않은 진기욱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아태 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교수가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교수도, 한국 출신 교수도 이제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언제보다도 더 높아 있다. 근데 북한이 이명박 정권의 이 남북러 가스전이라는 술수에 놀아나서 2년을 허송세월한 스트레스를 베이징 호텔에서 북한 대표단이 남한이 준 일종의 금화비를 집어 던짐으로써 지금부터는 공격이다. 너들한테 쏘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자,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안함 피격과 2010년 3월에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이 지금 국지전적 성격의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정상적인 정권이었다고 하면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직접적인 공격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직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연평도 포격은 명확하게 북한의 황해 장산곳 일대 해안포에서 날아오는 그런 포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명박이 곧바로 F-15, F-16 등을 출격시켜서 북한의 이 사격 원점을 공격해야 되는데 미국이 말려서 못했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공격을 거두었어요. 자,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북에게는 간을 키워준 겁니다. 자, 이명박 때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이가 그가 본격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하기 직전에 자신의 간땡이를 보여주는 일종의 테스트였다. 김정은에게 내가 이만하면 후계자가 될 만하지 않소라고 종전 이후에 가장 큰 직접적 도발을 남쪽 영토로 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후계자가 되어서 내부 숙청과 처형을 거치고 또 남쪽과의 비핵화니 어쩌니 하는 그런 쇼를 하고 미국 대통령도 싱가포르에서 판문점에서 하노이에서 3번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김정은이 생각하는 판단은 뭘까요? 미국하고 1000번을 만나도 주한미군 철수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목표다. 그렇지,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조건을 곧바로 들어줄 것은 없다. 다만 트럼프 같은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주한미군 철수 정도는 밀어붙여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져버렸어요. 자, 바이든이 왔을 때 민주당은 좀 어떤가 지켜보니 이거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도발한다는 건 이거는 대가가 너무 클 수가 있고 그 후유증이 판단이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고민할 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고 방패막 역할을 해야 될 미국이나 서방,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가만히 보니까 주판을 튕기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빨리 그냥 협상시켜서 끝내는데 골몰하고 있다는 걸 북의 김정은이가 본 겁니다. 김정은이가 옳다구니 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처럼 저렇게 판을 벌이면 미국이나 주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이웃들에 대해서 빨리 협상하고 끝내자고 나올 거고 그렇다고 남한 편을 100% 들면서 국지전을 일으켰을 때 북한을 남한군과 더불어서 같이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 포를 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협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판을 바꾸는 유일한 카드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실험 전에 통전부장을 이성건이로 바꾼 거는 남쪽하고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즉 남쪽하고의 앞으로 벌어질 협상, 그건 뭐겠습니까? 북한이 남쪽에 재래식 도발을 하고 근데 그 재래식 도발이 이제 한국당에 뭐 멀리서 포격하고 이런 수준으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한국의 땅,
제한적으로 자기들이 점령한다. 그러면 서해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령도나 이런 데가 제일 위태롭게 되겠죠. 가장 멀고 가장 가깝습니다. 다만 한국군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북이 계산을 해볼게요. 단기간에 점령할 수 있는 섬이 어딘가요? 그래서 북이 서해오도 중에 하나를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군이나 한국 주민을 인질로 삼고 그러면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나서서 협상을 하러 들 것이다. 그럴 때 북한은 점령 상태에서 인질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협상에 가게 되면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협상을 붙이고 있는 그런 서방 국가들처럼 남한도 우크라이나의 처지로 전락할 거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또 다른 경제 위기의 데미지 요인으로 발생을 하면 이거 미국이나 서방의 경제가 초토화되니까요.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북한 입장에서 편드는 그런 협상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는 최선희를 붙이고 자, 최선희가 미국 통일하고 할 만큼 미국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또 남한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주체로는 무대뽀 이성근이를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고압적으로 위에서 남을 상대로 협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은 무조건 남측의 미군의 움직임을 협박하는 전술핵으로 실험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이 전술핵에 대한 자신들의 정교함과 이 폭발의 크기 등을 보여준 다음에 기습적으로 서해오도를 중에 하나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버리는 거죠. 주식이고 뭐고 막 다 폭락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말리는 척하고 러시아가 말리는 척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전쟁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미군이 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전술핵 때문에 미군이 일종의 한반도에서 제한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홍보를 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협상이 된다면 북한이 나중에 다시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중요한 키를 줬죠.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서 또 앞으로 이 협상은 비핵화 무슨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그런 협상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만 가지고 니 죽고 내 죽는 전쟁을 할래? 아니면 우리한테 적당히 상납하고 달래면서 갈래? 그 선택을 하라고 일단 남한을 상대로 국지전을 벌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이 나오는 전략을 다 읽고 미국과 지금 북한이 핵을 앞세워서 전술핵을 앞세워서 국지전을 서해오도에 벌릴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면 북한군이 출발했다 하면 바로 미군의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날아가서 점령하기 전에 북한군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점령당했다고 하면 미군이 그때도 바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럼 북한군이 전술핵을 사용한다고 협박할 때 깔아뭉개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대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디저트, 북한의 국지전에 대비해서 모든 순간순간이 매뉴얼로 다 짜여져 있어야 한다.